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자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는 주로 생체 데이터를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최신 딥러닝 연구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연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딥러닝을 처음 접할 때 생체 신호에 바로 적용을 했었고, 이미지 데이터는 몇 번 짧게 잠시 다뤄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바로 아웃풋을 뽑는 용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해본 게 전부라서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연구들에 대한 오버뷰, 기초에 대한 오버뷰와 함께 제가 이번 학기에 학부 연구생 친구들이랑 함께 수행할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리그레이션 관련 연구도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응용 방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워킹하는 대표 모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그레이션 관련 연구,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리그레이션 관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고 계신 일반적인 분류와 같아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게 하는 학습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그림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주로 다루는 뇌파 데이터는 이런 자글자글한 데이터를 육안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눈을 뜨고 있는 케이스인지 눈을 감고 있는 케이스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모델이 이것을 분류해 주는 것을 보고 모델의 활용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이미지를 딱 봤을 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치만 이미지 분류에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다양한 한계점들이 많이 존재했는데요. 이미지를 촬영할 때 어떤 방향에서 찍었는지에 따라서 같은 대상도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점의 변화가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줌 인 아웃의 효과에 따라서 대상의 크기 자체가 다르게 되면은 이게 모델은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보인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밝기, 조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미지처럼 보여진다거나 또는 이 오브젝트의 배경에 있는 패턴이 오브젝트와 너무 흡사해서 이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한 모양을 띌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워서 여전히 이미지 분류, 이렇게 직관적인 이미지조차도 상당히 분류하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생체 데이터가 분류가 잘 안 돼,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사실 통칭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용도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굳이 구분 짓자면 먼저 이미지 로컬리제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는 고양이 그림에서 고양이가 있는 위치를 네모 박스로 로컬리제이션을 하고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함께 진행한 결과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다수의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 각각의 위치와 빨간색은 고양이, 파란색은 강아지, 그리고 초록색은 덕, 오리라는 것처럼 위치와 정체, 클래스 모두를 파악하는 형태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앞쪽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확장 개념으로 단순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렇게 박스로 오브젝트를 구분을 지었다면 그 경우에는 이렇게 버툴과 큐브가 겹쳐져 있는 이런 이미지는 디텍션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엣지를 하나하나 다 픽셀 단위로 디텍션 함으로써 겹쳐진 이미지들도 더 잘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큰 특징이고요. 크게 시멘틱 기법과 인스턴스 기법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시멘틱 기법은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단순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틀, 컵, 그리고 퍼플은 모두 큐브로 3개의 클래스로 구분 짓기만 한다면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같은 큐브더라도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클래스 안에서도 각 개체들을 구분해주는 기법.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단순히 나는 클래스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시멘틱 기법을 쓰시면 되고 클래스 안에서도 총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 인스턴스 기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 나면 원래의 인풋 이미지에서 이렇게 약간의 히트맵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인코더와 디코더입니다. 이 원래의 인풋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에서 인코딩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엣지를 따면서 디텍션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디코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기반으로 컬러 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예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은요, 여기서는 총 5개의 클래스를 구분했는데요. 사람, 가방, 뒤쪽에 이제 식물, 길, 그리고 건물 이렇게 5개의 클래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어서 총 5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과정을 인코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클래스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원핫 인코딩 0101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가방 부분, 세 번째 식물 부분,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이런 식으로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면 이렇게 시멘틱 레이블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디코딩하면 이제 아까 전에 앞쪽에 이제 오토바이 그 히트맵처럼 사람은 뭐 빨간색, 뒤에 식물은 뭐 파란색, 그리고 뭐 건물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건 특히나 이제 메디컬 이미징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fMRI나 뭐 아니면 그냥 스트럭처럴 MRI 아니면 CT 이런 영상을 촬영했을 때 같은 환자, 같은 모달리티라도 뭐 오늘 촬영하고 내일 촬영하고 하면서 위치가 조금 달라지거나 뭐 각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같은 환자인데 뭐 서로 다른 모달리티, MR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뭐 CT를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병원마다 MR 장비도 다를 거고 인텐시티도 다를 거고 이제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이미지 아니면은 모달리티는 같은데 서로 다른 피험자, 환자에게서 촬영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간에 약간의 똑같은 브레인을 촬영하더라도 갭이 생긴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매칭을 잘 시켜서요. 이제 이렇게 있는 이미지를 뭐 서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사이즈를 줄인다던가 해서 서로 잘 매칭을 시켜서 잘 같은 이제 원점을 맞춰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다 이쪽으로 당겨와서 중앙에서 다 겹쳐져서 이미지를 잘 비교할 수 있고 하나의 이미지인 것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4가지 기법,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4가지 기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각각의 기법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서 그런지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얕은 것부터 이제 조금씩 레이어가 딥해져가는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8개 이하의 레이어를 가지는 것들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르넷인가요? 이제 에리넷, 그리고 알렉스넷, 그리고 GF넷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알렉스넷은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2년에 공개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고, 이 모델이 이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렐루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가장 처음으로 선보였던 모델이고, 분류도 상당히 잘 되는 얕은 그리고 빠른 가벼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능을 좀 더 높여보려고 많은 연구자들이 레이어를 조금씩 깊게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깊게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게,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익스플로딩 이슈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된 것이 2014년도죠. 2014년도에 ILSVRC라는 컴피티션에서 준우승한 모델이 이제 VGG넷인데요. 이 VGG넷은 대표적으로 16개의 레이어를 가진 VGG 16, 그리고 VGG 19, 19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19, 이렇게 2가지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여태까지의 기존 모델들은 대표적으로 5.5의 커널 사이즈를 사용을 했다면, 이때는 3x3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통 쉘로우 레이어인 모델은 필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조금 효과적이고요. 레이어가 딥하면 필터를 조금 작게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도 쉘로우 레이어에는 넓은 필터, 그리고 딥한 레이어에는 작은 필터를 썼을 때 그 리셉티브 필드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된 구글넷 또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22개까지 이제 레이어를 좀 딥하게 쌓았을 때도 기존의 알렉스넷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CNN 연구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나, 실제로는 한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레이어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오버피팅인가 했는데, 이게 트레이닝도 테스트도 모두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이게 오버피팅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슈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한 거죠. 추측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이즈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잘 안 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이 이제 레즈넷. 이 레즈넷 모델도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좀 독특한 러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근데 욜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가요? 툴박스인가요? 그런 어쨌든 그런 툴박스가 있는데 저도 요 욜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게이트 디텍션 연구에서 잠시 쓴 적이 있는데 저희 이지넷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실 일이 있으면 욜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넷이라는 게 있고 레지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건 알고리즘인데요. 에어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이제 잘 워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관련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연구의 특성에 맞춰서 혹시나 하실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페이퍼는 제가 이제 곧 학부 연구생 친구들이랑 수행하게 될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한 리그레이션 관련 연구 중에 이제 최신 페이퍼인데요. 저도 이미지 데이터를 리그레이션을 한다라는 컨셉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RGB를 뽑아서 리그레이션을 해야 되나? 그럼 사실 그건 이미지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인풋을 넣어야만 이미지 기반의 리그레이션인데 RGB를 뽑게 되면 그건 사실상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결국에는 그 값 자체를 리그레이션 하는 거라서 이게 이미지 리그레이션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관련 페이퍼를 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생체 데이터 저희가 주로 다루는 생체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컬러 템퍼러처라는 거는 RGB 값을 절대 온도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절대 온도 표기법으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RGB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숫자로 표현한 거라면 이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간단한 예로 들자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별의 온도는 뭐 빨간 별이면 온도가 어떻고 파란 별이면 온도가 어떻고 이런 개념이 이제 거기서도 별의 온도를 켈빈을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컬러 템퍼러처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빛, 조명의 경우에는 블랙보디라고 하는 흑체,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컬러를 표현하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 그래서 correlated color temperature라는 상대값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나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인트로를 좀 살펴보니까 이 correlation color temperature, CCT라고 하는 이 값은 이 값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조도를 조정하는 적응형 조명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또 이 조명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그 생리학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 조명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수면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이 조명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 분위기에 따른 기분 변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T 값의 중요성, 뭐 활용도를 잠깐 알아보았고요. CCT 값을 프리딕트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에서 RGB 값을 뽑아서 XYZ 기반의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수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변환을 해서 이 3차원 값을 또 2차원 XY로 이런 색 좌표계로 사용을 시킨 다음에 그 CI1931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았는데 색 도표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CCT 값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값이 테이블 같은 게 있대요. 그 값에서 이제 뽑아서 CCT 값을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두 가지 메소드가 이렇게 맥케니 그리고 할란데즈라고 하는 저자들이 제안한 두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CCT를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 XY 값을 이용해서
n 값을 구하고요. 정해진 특정 상수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요것들도 요 두 번째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특정 요 값들도 다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요 특정 상수 값을 가지고 CCT 값을 이제 프리딕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정 상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정밀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복잡한 과정 다 생략하고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CNN 모델에 넣어서 리그레이션을 통해 CCT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도 사실상 2D CNN의 굉장히 얕은 쉘로우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 A번의 이미지가 실제 인풋으로 활용된 이미지이고 각각 조건에 대한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그 컬러 템퍼러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존의 모델 대비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이 4개의 클래스 간의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그 정량적인 값을 봐도 레퍼런스 값이 4100 켈빈일 때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이 4171로 가장 근사하게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5800인 경우에도 그 편차가 제한된 알고리즘에서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오버뷰와 함께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연구 한 건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기초를 위주로 다뤘고 저도 관련 분야의 백그라운드가 크게 없어서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기에 별도의 디스커션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확실히 이미지 기반의 연구들이 직관적이라서 흥미로운 면모가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를 가지고 리그레이션을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좀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